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이슈 앤 핏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4.10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전석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조국 혁신당 돌풍이 국민의 표로 증명한 것인데요. 오늘 4.10 총선 이슈 앤 피플에서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와 앞으로 해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호 KCN 금강방송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4.10 총선이 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4.10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다. 네. 국민의힘 참패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어떤 의미가 이번 총선에서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대표께서 먼저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했지만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요. 총선에서 3연승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속 3번을 승리를 하였는데 단독 하반인 161석을 얻었고요. 비례의석까지 합치면 175석. 네. 여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례의석 합쳐서 108석을 얻는 데 그쳤고요. 실제 21대와 마찬가지로 22대도 여소야대로 국회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진보연합 같은 경우를 전부 다 합쳐봤을 때 189석이거든요. 네. 이 의석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하고 비슷한 규모로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야당 심판론이랑 여야 거대 양당이 격돌을 했잖아요. 그동안 야당에 대한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거다.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호 기자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앞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 쉽게 말하면 전체 국회의원 22대 총선의 300석 가운데 범야권이 189석을 차지한 것은 아무래도 여소야대의 그 구조로서는 쉽게 말하면 정권을 좀 심판해달라 이런 열망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더 특징이 있다면 아무래도 전북 도민들이 또 특히 민주당 10석을 다 지지를 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 몫을 좀 찾아달라. 네. 이런 열망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윤석열 정권 그 체제 아래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북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홀대론에 좀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전북 도민들이 우리 몫을 좀 제대로 좀 찾아달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주당 후보들을 좀 선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네. 윤석열 정권에서의 전북 홀대에 대한 어떤 응징이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당선자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익산과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에 지금 앞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내 10개 의석 가운데 모두 이제 민주당이 좀 더 20년 만에 좀 석권을 좀 했고요. 지금 보면 이쌍갑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올드보이 저희가 기환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이춘석 전 의원이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4선 네. 고지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쌍으로는 이제 한병도 의원이 이제 연속 이제 당선이 되면서 3선 고지를 밟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 김제 부안갑 같은 경우는 신영대 이제 저는 이전 선거에서는 초선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또 선거구를 보면 군산 김제 부안을 이원택, 그다음에 또 전주갑의 김현덕, 전주을 이성윤, 그다음에 전주병의 이제 정동영, 이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제 5선 고지를 또 이제 받게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읍고창의 이제 윤준병, 그다음에 남원 장수 임시 순창의 박희승, 그다음에 완주 진안 무주 안호영 등
모두 10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우리 도내 출신, 뭐 익산 출신을 비롯해서 네. 우리 도내 출신의 비례대표 당선자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좀 간단하게 네, 소개를 예. 해주시죠. 예, 그렇죠. 이번 이제 그 사실상 이번 총선은 1인 2표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또 지역구 이제 후보도 선택할 수 있지만 또 비례대표로 선출한 또 이제 정당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이제 그 전체 국회의원의 의석 중에 이제 46석이 이제 비례대표가 이제 그 선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 비례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18석을 지금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는 그 13번을 받고 있는 조배숙, 이산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로서 하면서 5선 네. 이제 이번에 좀 고지 올랐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민주연합 쪽에서는 이제 그 14명이 이제 그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저 이산 출신의 그 위성락 전 주한 러시아 대사가 또 있습니다. 네, 외교 전문가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나름대로 저 새로운 미래 쪽을 또 보면 이제 쉽게 뭐 이산 출신 아니지만 이산에서 거주면서 이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뭐 강경숙 원광대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김재원 흔히들 네. 쉽게 뭐 아마 리아라고 아마 다 아실 텐데 네, 가수죠. 그 가수 예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2명이 또 이름을 또 올렸습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당선자도 상당수 있고 우리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을 보면은 상당히 선수가 많아졌다.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활동이 기대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도내 10개의 선거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161석을 지금 당선자를 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민주당의 압승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민심으로 평가를 했던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제 주리를 이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압승을 거두었느냐? 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원인을 살펴야 앞으로 이제 해결 어떤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문선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압승한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본 것은 현 정부의 실정, 이번 선거가 이제 중간평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이런 부분, 그리고 본선거가 오면서 각종 이렇게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사법적으로 현재 피의자 신분인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거나, 그리고 막말 사건들도 있었고 대파 사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10개 선거구를 전부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거든요. 네. 전북에서는 한 정당이 모두 승리한 것을 보니까 제 17대 총선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7대 이후. 네. 네. 전주울만 좀 관심을 보이다가 싱겁게 선거가 끝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전북에서는 2곳만 빼면 실제 그 후보자들 득표율을 보면 80%가 다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득표로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도 전국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정권 심판을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불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거대 양당의 그런 심판 그런 대결 구도가 아쉽지만 제3지대 정당이나 소수정당 후보가 같이 경쟁을 했지만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이런 선거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이 없고요. 또 그동안 제3지대라고 해서 선거 초반에는 상당히 어떤 그 기대를 모았던 새로운 미래랄지 개혁신당이랄지 녹색정의당이랄지 진보당이랄지 네, 맞습니다. 이런 제3지대 정당들이 그야말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는 민주당의 압승, 왜 이렇게 압승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앞서 좀 사회자분께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그 윤석열 정권의 심판, 그것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도민들이 민주당밖에 없다, 아마 저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내에서는 그동안에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또 녹색 정의나 진보당에서도 후보가 출마를 했었지만 결국 선택은 민주당 쪽에 80%가 넘는 득표율이 기록을 했듯이 거의 몰표에 가까운 민주당 쪽에 좀 솔직히 선택을 좀 했고요. 또 그만큼 도민들은 지역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의해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을 좀 더 부여를 하면서
좀 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압승도 압승이다. 전 지역구를 석권한 압승도 압승이지만 이 득표율도 상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80%가 넘게 우리 도내 지역구 의원들 당선인들의 득표율을 보게 되면 80%가 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80%가 넘은 것은 참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은 뭐 60%, 70% 이렇게 지금 지난 선거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정도의 득표율인데 80%라는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높은 득표율. 네.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80%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지난 선거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민생당도 있었고 네. 여러 소수 정당들이 많이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소수 정당 출마가 거의 많이 없었고요. 실제 그 국민의힘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격돌하는 구조로 이번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전국 선거가 그렇게 아마 양당 대결 구도로 이렇게 그렇죠. 형성이 됐죠. 네. 그 출마 정당도 적었고 네. 전국 선거 구도가 거대 양당의 대립 구도 심판론으로 붙다 보니까 표가 결집됐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국 혁신당 돌풍이 불었잖아요. 네. 돌풍이 불면서 중간 지지층까지 전부 다 흡수하고 실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는 이런 확장 전략들이 그대로 통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지지를 붐업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정호 기자는 이런 민주당의 득표율, 높은 득표율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총선의 그 득표율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2대 총선의 그 민주당 전북 득표율 82.84%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60에 70%를 훌쩍 넘어선 80%도 넘어섰는데요. 익산만 놓고 보면 82.9%, 또 군산을 놓고 보면 86.7% 굉장히 높게 지금 나왔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4년 전이죠. 그 전북 전체 투표율이 그때 당시 65.39%였던 것을 감안하면 15% 이상 네. 굉장히 투표율이 크게 높았고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도 10% 이상. 뭐 군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은 좀 비교하기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지난 4년 전에는 군산이 이제 59.24%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무소속의 김관영 현재 현 도지사 김관영 네. 후보가 신영대 후보가 이제 맞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표가 좀 분산된 부분도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체로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굉장히 많이 좀 올랐다고 좀 평가가 되는데 이런 것 중에 또 하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사실상 이번 총선은 경쟁 구도가 굉장히 좀 약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인물 경쟁력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예, 예. 네. 사실상 뭐 정권 심판론은 당연히 물론 반영이 됐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정당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빈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밖에 대안으로 인식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정권 심판론에다 거기다가 이제 인물 경쟁력까지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다른 정당들의 이제 상대적으로 빈약한 그런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에 민주당에 이제 몰표가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득표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 선거를 보자면은 그 이제 15% 안팎, 좀 많았을 경우에 20% 가까이 득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한 10% 정도밖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 선거에 비해서는 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의 평가가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손문선 대표님, 이런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의 민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10개 지역구 전부 다 후보를 출마를 네. 시켰거든요. 뭐 10개 지역구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지난 선거는 국민의힘 전신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가 4곳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 10곳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총선보다는 득표율이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1.74%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립을 했었는데 그때 지지율보다 1.74%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그때보다 이탈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여당에서는 뭐 2조 심판하자, 뭐 정권 안정을 표를 달라고 국민들을 호소를 했고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 후보 뭐 막말이든 네.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네. 개별 후보들의 리스크 자체가 전국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세력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현상으로 이번 선거가 드러났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국민들에 대한 여론 자체가 또 하나는 그 각종 리스크가 있더라도 정권 심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조금 흠이 있더라도 네.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뭐 강력 거대 야당을 민주당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다는 거죠. 전북 같은 경우는 특히 정당별 득표율 추이를 보면 지난 대선과 비슷한 경향이 좀 나타나고 지난 있습니다. 대선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득표율만 가지고 보면 대선의 연장선에 있지 않느냐. 네. 그때도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불만들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결집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도 정권 심판론이지만 실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2년 4개월 전에 대선 연장선상에서 이번 총선이 치러졌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80%가 넘는 득표가 있고 반면에 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게 손문선 대표님의 얘기입니다. 최정호 기자는 이런 부분 국민의힘의 이런 그 투표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어차피 이제 총선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하면서도 각 정당마다 선거대책위원장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 선거 전략도 들어보고 했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 총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것을 최대한 좀 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긴박한 상황이 좀 놓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년 만입니다. 사실 이 험지인 전북에서 국민의힘이 10석 모두 후보자를 낸 게 16년 만에 지금 네. 다시 나온 건데 기존에 지금 사실상 15%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사실상 뭐 득표를 좀 거뒀던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유독 그 이 10개 선거 가운데 그나마 득표를 20%를 넘었던 것은 정운천 네. 후보가 20.6%. 전주 을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득표율이 다 하락을 하는 뭐 사실상 그 면치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북 득표율은 이번에 12.68%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 선거보다도 거의 7%가량 정도 떨어졌고요. 일산은 10.6%, 그다음에 또 군산 같은 경우도 13.2%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10석 모두 후보를 내면서 민주당과의 경합 한번 해보자 했겠지만 나름대로 도민들이 쉽게 말하면 득표를 해서 이미 입증이 됐듯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좀 강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냈던 후보자들 면면이 좀 살펴보면 사실상 그 뭐랄까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맨파워가 좀 약했다. 네. 쉽게 말하면 후보와 후보끼리의 그 자질이나 여러 가지 뭐런 경련면에서 봤을 때 맨파워가 좀 약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심을 좀 자극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개인의 경쟁력도 민주당 후보들에 네. 비해서는 좀 약했지 않느냐. 뭐 그런 것이 이 투표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최종호 기자의 분석인데요. 근데 반면에 비례대표 선거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조국 혁신당이 우리 도내에서 얻은 투표율이 45.5%나 됩니다. 네, 거의 맞습니다. 절반 가까이 이 조국 혁신당을 우리 도민들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돌풍이 네. 표로서 증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손 대표님? 이런 정치적 상황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선거 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창당을 했잖아요. 근데 전국 득표율 24.25% 정도 득표할 정도로 제3당이 됐거든요. 보면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12석을
이렇게 획득을 해서 제3당이 되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특히 45.53%로 제1당이 됐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수도권이나 전북뿐만 아니라 실제 그 경상남도나 부산 같은 경우도 다 20%가 네.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국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분노, 여기에다가 강한 야당의 모습이 네. 결합되어 있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나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이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실망했던 야당 지지 세력, 그리고 정권에 비판적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까지 다 결합되면서 세가 확장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그 기존의 야당의 전술 자체가 지민 비조, 뭐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국 비조라고 하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는 현상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법에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곧 대법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그 이례적이지 않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종훈 기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의 돌풍. 아무래도 저희가 이전 시간에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5석까지도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네. 제 예상치는 좀 빗나갔지만 일단 12석까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뭐 돌풍을 좀 일으켰고요. 뭐 비례시키면 득표율을 놓고 또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조국 혁신당이 도내에서 45.53%, 굉장히 뭐 시키면 민주연합을 뭐 제치고 도내에서는 비례 제1당으로 사실상 등극을 했습니다. 네. 14개 시군만 놓고 봐도 일단 전주를 포함해서 이산, 군산 9개 시군에서 일단 조국 혁신당이 전부 다 앞섰고요. 민주연합은 딱 그 진안과 무주 등 그 5개 네. 시군에서만 좀 조국 혁신당 좀 앞섰던 그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국 혁신당을 도민들이 또 이제 시키면 비례 정당에서 제1당으로서 선택을 한 것은 한편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에 대한 경고음이라고도 또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사실상 뭐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비례 대표 정당은 어떤 조국 혁신당을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 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이나 그 지역 그 시키면 발전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이 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또 도민들의 또 의식이 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 또 이게 경고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제 조국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더 우선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적 측면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 지역 의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그런 실종된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뭐 정치, 경제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공론화를 거쳐서 일종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그 과정이 돼야 됐는데, 이런 과정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대표님, 이 지역 의제 실종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후보자나 정당이 어쨌든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지역의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면서 약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도민이나 시민들은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 선거가 너무 조용히 치러지다 보니까 실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더더욱 전북 같은 경우는 뭐 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전부 다 타지로 떠나는 상황에서 특히 절실하잖아요. 네. 앞으로 전라북도에 대해서 어떻게 먹거리를 제시할지 정당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이나 충청권 또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약을 여야가 쏟아냈거든요. 네. 대표들 같은 경우 자주 방문해서 표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서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각 정당의 도당이나 개별 후보들이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를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요. 추상적이고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약들을 그대로 카피하는 성격 정도에 돼서 특별하게 의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선거가 격전지도 아니다 보니까 여야 모두에게 관심 받지보단 번화 지역으로 전략됐다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최종호 기자, 이런 그 지역 의제 실종이 아쉬운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 선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심판도 좋지만 예. 지역 발전도 좋지 뭐 우리가 맞습니다. 원하는 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뭐 정당 활동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뭐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응책, 지금 의제를 상당히 발굴하고 또 제시를 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시키면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라는 그 성격에 너무 함몰돼서 사실상 의제가 좀 지역 의제가 좀 실종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마지못해 발표한 공약들도 보면 뭐 앞서 지금 손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뭐 지자체 사업을 따라가는 연소성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시키면 중앙당 공약을 답습하는 시키면 특별히 차별화된 그런 공약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유권자의 지적도 상당히 좀 높았고요. 특히 또 하나 더 문제가 사실상 그 당내 경선 이후에 이제 본선 무대의 그 열기가 사실상 뭐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 민주당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이 토론회라는 것은 사실상 후보 간끼리의 또 그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지역 의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또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 의무 토론을 빼놓고는 사실상 출연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아주 뭐 기피하는 현상도 뚜렷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의제가 계속 발굴되는 그런 기회조차도 이번에는 좀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도내의 정치적인 정서상 결국은 뭐 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일방적 지지 현상이 이제 고착화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로 이 본선거가 너무 죽은 선거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 타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이런 현상이 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손 대표님.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치 세력 개편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조용한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정치 세력 개편이 없는 한. 네. 네. 뭐 제20대 총선을 보면 그때는 국민의당 7석, 더불어민주당 2석, 새누리당 1석씩 나눠갔거든요. 그리고 간간히 그 과정에서 무소속도 당선돼서 나름대로의 경쟁 구도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외에는 전부 다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항상 재미없는 조용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북 1당이 된 네. 조국 혁신당 앞으로 전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이 통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간다라면 아마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북 선거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같이 경쟁하는 구도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또 이런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경쟁 구도로서 이런 지역 의제가 활발히 토론되는 그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데 최종호 기자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한 의견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일단은 뭐 민주당의 이런 일당 독점 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도 아마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다른 정당, 뭐 국민의힘이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뭐 사실 진보당이나 녹색 정의당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와해 수준까지도
될 정도로 평가받을 정도 득표율이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이들 정당, 특히 새로운 미래 같은 삼지대 정당도 나타난 만큼 조금 더 이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시키면 어떻게 보면 제 3지대도 얼굴을 이제 비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면서 나름대로의 유권자들을 좀 자주 만나고 또 지역 민심을 또 많이 또 그 파악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 좀 강화됐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손 대표께서 이제 아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 구도를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또 반면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같은 동조화 현상이 나서 민주당에 흡수된다랄지 이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두 정당이 다시 통합을 한다면 예전 선거 분위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북 자체적으로 도민이나 시민들의 자체적 힘으로 정치적 세력을 분화하기는 지금까지 그런 역사는 없었고요. 네, 외부적 정치 세력에 의한 충돌에 의한 정치 세력 개편에 의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면 뭔가 정치적 변화가 생긴 적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과거 민생당 같은 그런 정당들이 나타나서 경쟁을 해야 이런 그 지역 의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결국은 뭐 정치 세력이 어떻게 네. 되느냐,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상당히 뭐 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지금 두 분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22대 총선거로 탄생한 22대 국회가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말하자면 여소야대 구도로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해야 될 일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국민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가적 과제로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문선 대표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국가적 과제가 많죠. 네, 지금 현재 물가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대파 사건으로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 쪽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조기에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어쨌든 여야가 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 발표를 했지만 뭔가 내려놓고 소통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21대 총선 같이 대립구도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현재 그 선거 자체가 정권 심판론으로 등장을 했고, 어쨌든 정권 심판을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강하게 대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뭐 검찰 개혁, 각종 특검,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기존 21대보다 더 충돌적인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저출생이나 뭐 기후변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 각종 물가나 경제 지표들이 현재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국회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각 정치 세력들이나 각 정당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 협력, 서로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만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뭐 협상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불통하는 그런 정치로 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대립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권이나 일방적인 독주체계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생각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2년 뒤에 있고 거의 지방선거 끝나면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자체가 이번 결과를 제대로 수용을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야당과의 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과의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같이 결부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종호 기자는 이 윤석열 정권과 이 야당과의 협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여소야대 이 전국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국 혁신당부터 시작해서 뭐 한동훈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특별법 여러 가지 뭐 이제 갈등 구조가 또 계속 이제 연출이 좀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먼저 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뭐 당장 시급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민생 물가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특히 또 이제 실례로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다 동일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 문제 이 네. 부분은 굉장히 좀 큰 문제입니다. 실례로 최근에 지금 군산시가 그 인구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그 시민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려 94%가 시키면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모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심은 이 부분 지역 소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좀 제대로 된 효율적인 그 정책을 좀 마련해서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가 이제 지역적 문제까지 같이 네. 어떤 해결 과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손 대표님, 그야말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관심이 없었던 이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지역에 대한 문제를 그래도 손이라도 좀 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손 대표께서는? 아까 앞에서도 우리 최 기자 말씀하신 것 같이 지방 같은 거, 지역 같은 거 가장 일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소멸 문제죠. 네. 실제 인구가 계속 떠나고 있고 젊은 인구들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인구가 젊은 인구 떠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잖아요.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 인구 감소에 소멸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타결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에 현 정부나 각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약속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사항도 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네. 나름대로의 그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번 각 지역별 공약을 보면 먹거리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거든요. 실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산업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서 전라북도에 안쳐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떠나는 인구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 기자는 이런 그 지역적인 과제 예.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군산 먼저 놓고 보면 사실상 이번에 신영대 이제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새만금의 갈등 문제는 가장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하면 뭐 지금 뭐 김제, 부안, 군산이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새만금 발전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새만금 특별시를 이제 그 신영대 당선인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 부분 시키면 어떤 방식을 통하더라도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갈등을 좀 해결해서 공동 발전을 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는 게 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일산 같은 경우를 좀 놓고 보면 사실상 22대 국회 이번에 그 당선인들이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이 아무래도 일산 교통 요충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일산역 그 환승센터 구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좀 뭐 민자 유치 방향도 좀 검토가 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광법 등 여러 가지 좀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 사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상당히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힘을 좀 많이 보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결국은 지역 소멸화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다라고나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과제에 대한 풀어야 할 것들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만한 속도로, 네.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실제로 추진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2대 총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 의미를 평가하고 앞으로 이제 해결 과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총선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을 좀 정리의 말씀으로 듣고 끝내보겠습니다. 손문선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불통이나 일방 독주의 그런 정권 운영이나 정치 행위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소통의 정치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 의제 이번 선거에서 실종이 됐잖아요. 그동안 전북 정치권에 존재감 없다 이런 평가를 했었고, 이번에 보니까 5선, 4선, 3선 중진급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권에 재진출한 그리고 중진급들의 역할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라북도 관심박 선거였는데 이번에 10명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모든 그 몫을 걸 수밖에 없고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존재감 없다 이런 평가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오직 지역 발전, 전라북도와 익산, 군산 지역 발전만을 위해서 힘써주기를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냈던 공약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라고 국민이나 그다음에 도민, 시민들은 그걸 꼭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호 기자, 정리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번 총선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득표율, 어떻게 보면 전북 도민의 10명 중에 8분은 사실상 민주당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민주당의 책임과 권한을 또 동시에 또 어떻게 부여한 유권자의 선택이었는데요. 이 민주당은 사실상 그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사실상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감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시한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정말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속도를 내서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4.19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하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화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4.10 총선 이슈 앤 빅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신 분 손문선 좋은정치시민의 대표 그리고 KCN 건강방송 최정호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10 총선 이슈 앤 빅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